오빠, 배고프지 않지? 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배운 날 내 인생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를 믿고 버틴 밤들이 훗날 내 운명을 어디로 밀어넣을지 그땐 몰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곧 할머니가 될 60살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믿지 않던 제가 어떻게 기적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오기 전 얼마나 긴 어둠이 있었는지부터 차근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삶은 늘 새옹지마였고 기쁨의 뒤에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야 했고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소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쟁일 때가 있잖아요. 제게 어린 시절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판잣집 지붕 틈으로 비가 새면 양동이를 옮겨다니며 잠을 잤고 겨울엔 숨을 쉬면 하얀 김이 일었습니다. 오빠는 5살 위. 내 생애 첫 기억은 오빠가 덜 마른 밥 위에 신김치를 올려주던 저녁상입니다. 부모님은 낮이면 일터로 나가 집은 늘 비었고 남은 밥은 금세 굳어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배 안 고파. 우리 숙희 많이 먹어. 하며 자신의 몫을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이라고, 천하무적이라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날의 포만감이 사실은 오빠의 굶주림 위에 올려진 것이었다는 걸요. 그 믿음 하나로 나는 꼬마 영웅을 품고 자랐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왔습니다. 공사장 마기를 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시고 장례를 치르는 사이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들은 사정이 어려워 우리를 맡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모 손에 이끌려 허름한 보육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한다 했지만 방은 지나치게 좁았고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다리를 펴지 못한 채 엎치락 뒤치락 잠을 청했습니다. 낡은 매트에서는 비린내와 습기가 뒤섞여 났고 창문 틈으로는 겨울바람이 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틈에서도 오빠는 내 어깨 밑에 팔을 괴어주고 자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수키야, 오빠 몸에 기대고 자. 그 말이 내 담요였고 그 팔이 내 벽이었습니다. 배고픔은 하루도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급식은 미음에 가까운 죽이었고 그마저도 모자랐습니다. 식판이 내려오면 아이들은 서로의 그릇을 빼앗으려 밀치고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빠는 내 앞에 몸을 세워 막았고 자기 그릇을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톱 밑은 거슬러 터지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나는 그 피를 핥아 삼키며 배고픔을 잊으려 했습니다. 밤이면 대들보에 금을 새며 잠을 쫓았고 새벽엔 다른 양말을 꿰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또래들이 들려주는 도시의 이야기, 따끈한 우유의 맛 같은 건 내겐 전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빠 곁이면 괜찮다고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욕설과 추위와 허기를 이기는 유일한 연료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빠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키야, 오빠가 돈 벌어올게. 너는 여기서 학교를 다녀. 딱 3년만 기다려. 나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나도 데려가.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해. 꼭 데리러 올게. 그날 밤 오빠는 떠났습니다. 나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담요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달력의 빈칸에 손톱으로 점을 찍어 날짜를 셌고 눈이 오면 눈송이 개수를 세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복도에 스며들던 새벽마다 문고리에 달린 쇠고리가 덜컥거리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약속한 3년이 지나고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번째 겨울이 왔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문틀에 키를 재듯 그 믿음의 높이를 자꾸만 덧그렸습니다. 언손으로 쓰다듬은 자국이 희미해질수록 기다림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렸는지 더 깊은 어둠으로 데려갔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보육원의 겨울이 깊던 날, 낡은 난로가 펑 터지며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밀치며 문으로 몰릴 때 나는 오빠가 달려올 것처럼 문고리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요.
수녀님의 고함이 귓속을 찢었고 나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눈과 제 사이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보육원은 폐허가 되었고 명부는 불에 그을려 누구의 이름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되었죠. 그 소문 탓이었을까요? 훗날 들은 말로는 오빠가 나를 찾으러 왔다가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무너진 자리엔 살아야 한다는 고집이 남았습니다. 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새 보육원으로 옮겨 늦은 입학을 했고 교실 맨 뒤에 앉아 칠판에 가루를 세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원장님의 소개로 경기도의 작은 도색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가 돌처럼 굳었지만 기숙사 사인실에 내 이불을 펴는 순간만큼은 기적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써붙인 작은 서랍,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라면 물 끓는 냄비에 피어오르는 김. 그 모든 것이 내 자리의 증거였거든요. 공장에는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스테이플러와 반창고로 꿰매듯 하루를 이어붙였고 나는 나대로 성실히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게 간식을 쥐어주고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고 장갑을 잃어버린 날이면 본인 장갑을 같이 쓰자며 반을 잡아 찢어 건네던 사람. 다정은 생활의 온도를 바꾸더군요. 나는 그 따뜻함에 기대 잠들었고 21 되던 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지만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도 신혼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찾아왔고 아이가 첫 발을 떼던 날 나는 내 인생에 드디어 햇살이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늘은 대개 문지방 아래에 숨어 있다가 발목을 잡죠. 남편은 야근 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지갑에서 포커칩과 비슷한 플라스틱 토큰이 나오곤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받은 거야. 웃어 넘기던 말은 곧 빛 독촉장의 활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말이 거칠어졌고 그 거칠음이 식탁을 뒤엎을 듯 방안을 헤맬 때면 나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 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에게만은 아버지 없는 밤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이, 진호는 영리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문지로 비행기를 접어 내게 보여주었고 장학금이라는 말을 처음 알려준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의 가장 좋은 4년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마지막으로 저금통을 열어 동전을 세었고 통장의 숫자를 훑으며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이미 누군가의 손이 먼저 스쳐간 뒤였습니다. 월세 보증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던 흔적, 아이 이름으로 모아두던 적금의 자리엔 공백만 남아 있었죠.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게 남은 돈과 남은 자존심을 들고 남편이 있다는 주소로 찾아가 판돈이라도 되찾아오자고. 문은 허술한 단칸방의 합판이었고 안에서는 낯선 숨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밀자 구겨진 담요 위에 흩어진 화투장과 어지러운 신발, 그리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뜬 남편과 젊은 여자가 동시에 나를 보았습니다. 내 등 뒤에서 누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내 결혼은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손에 쥔 열쇠를 주먹 속으로 깊게 밀어 넣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손바닥이 체온을 되찾을 때까지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끝내자. 그리고 진호를 지키자. 다음 날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질문이 내 삶의 새로운 전쟁을 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법원 앞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소리조차 내 등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등록금 단 4글자가 내 머릿속을 계속 두드렸다. 그때 공장에서 언니처럼 챙겨주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너 서울 올라올 생각 있니? 지인이 큰 집에서 입주 가정부 구한다고 하더라. 별채가 따로 있어서 아들이랑 같이 살아도 된대. 말끝이 다급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언니, 가볼게요. 뭐든 해볼게요. 그 밤 나는 서랍 속 통장과 주민등록 등본, 낡은 반지 한 개를 작은 가방에 넣었다. 진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옆에서 손전등 비출게. 우리 둘 다 길 안 잃게. 주소를 따라가니 담장이 먼저 하늘을 가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낮은 기계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고 정원은 작은 숲처럼 펼쳐졌다. 오래 손질된 잔디, 바람에 잎이 뒤집히며 내는 은은한 소리. 멀리 분수의 물 한 개가 햇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나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어쩐지 현실에서 한 겹 떨어져 나오는 기분이 들었다. 거대한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웃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미소에는 여유와 단단함이 함께 있었다. 소파에 마주 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력은 없으시다 들었어요. 대신 집살림은 오래 하셨지요? 나는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네. 부족하면 배우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면접이라기보다 인사를 드리려 부른 거예요. 그녀가 작은 쟁반을 내왔다. 과일과 따뜻한 차, 그리고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도시락 반찬은 분명 내가 몇 날 며칠 고민하며 만들었던 그 반찬이었다. 우리 지인이 아주머니 반찬을 맛보게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엄마 바꿨다고요. 남편이 입이 까다로워서요. 같이 오래 가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진호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별채로 안내받아 문을 열었을 때 나무 냄새가 먼저 반겨주었다. 작은 거실, 창가에 놓인 둥근 탁자,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다. 옷을 정리하고 나니 진호가 창문에 입김을 불어 하트 모양을 그렸다 지웠다. 엄마 첫날 기념. 그 웃음소리에 오래 굳었던 내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반찬들을 정갈히 만들었다. 손이 익은 김치 양념을 무치면서 문득 오래전 어머니의 손등이 떠올랐다. 붉은 고춧가루가 묻은 채 내 머리를 쓰다듬던 따뜻한 온도. 나는 그 온도를 따라 장아찌 뚜껑을 열었다. 일은 생각보다 버겁지 않았다. 아침엔 집안을 돌고 점심엔 식단을 준비하고 오후엔 세탁과 정리를 했다. 사모님은 필요 이상으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 집 공기는 참 다르네요. 내가 넌지시 말하자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해야 사람이 숨을 쉬지요. 아주머니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밤이면 진호는 교과서를 펴놓고 졸음과 싸웠고 나는 옆에서 단추를 달고 헝겊을 꿰매며 조용한 응원을 보챈다. 며칠 뒤 사모님이 말했다. 내일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와요. 저녁상을 조금 풍성히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정성의 모든 결을 펼쳐보기로 했다. 다시마 육수에 국물을 우리고 멸치의 쓴맛을 걷어내고 생강을 얇게 채 썰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손놀림이 주방 위에 살아났다. 반듯하게 썰어 올린 나박김치를 그릇에 담아 내놓는 순간 현관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여보, 나 왔어. 낮고 낯익은 울림, 발자국이 거실을 지나 주방문 앞에 멈췄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푸른빛 정장을 걸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환한 조명 아래 어디선가 본 듯한 이마의 선, 웃을 때 살짝 접히는 왼쪽 눈꼬리 가슴. 어딘가 아주 오래된 서랍이 덜컥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숨을 고르고 그도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식탁 위 숟가락이 그의 손에서 또르르 미끄러졌다. 숟가락이 식탁 위를 굴러가다 멈추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남자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더니 김치 접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이 맛 어디서 배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묻어둔 질문처럼 떨림이 있었다. 나는 두 손을 앞치마에 포개며 답했다. 어머니께요. 아주 어릴 때 옆에서 눈으로만 배웠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쓰지 않아도, 젓갈을 조금 덜어도, 대신 무채를 얇게 썰어 숨쉬게 두면 단맛이 올라온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라도 쪽 손맛이지요. 잠시 침묵.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쪽 분이셨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내 눈치를 보며 물잔을 내밀었다. 남자는 물을 받지 않고 내 얼굴을 길게 바라보았다. 조명의 테두리가 그의 눈동자에 얇게 흔들렸다. 실례가 안 된다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나는 숨을 골랐다. 정확히 말하긴 어려워요. 떠돌다 보육원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은혜보육원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거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손등에 힘줄이 불쑥 솟더니 흘러내렸다. 사모님도 나를 보며 숨을 삼켰다. 나는 어쩐지 말문이 더 열렸다. 그날 이후 명부도 다 타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요. 그때 5살 위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겠다던 사람, 내 혀끝이 떨렸다. 오래 닫아둔 서랍을 여는 마음으로 나는 그 이름을 꺼냈다. 정수환. 그 이름이 공기 가운데 놓이자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수키! 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혹시 오빠? 사모님이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이미 내 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낯익은 눈꼬리의 각도와 웃을 때 생기는 얕은 주름이 어린 날의 기억과 겹쳐졌다. 수키야, 그가 다시 불렀다. 정말 오빠가 부르던 그 음으로 내 안에서 오래 굳은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 섰다. 오빠! 한 번 더 불렀다. 오빠는 고개를 숙여 내 어깨를 감쌌다. 향수 냄새와 낯선 도시의 바람 냄새, 그리고 너무 익숙한 체온이 한꺼번에 와락 밀려왔다. 울음이 먼저 쏟아졌다. 오빠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정말 많이 늦었다. 그날 갔을 때 모두 떠났다고 들었어. 네가 말끝이 흐려졌다. 사모님이 조용히 우리 곁에 물티슈와 따뜻한 차를 놓았다. 오늘은 밥보다 이야기를 먼저 드셔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비쳤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빠는 한동안 말없이 내 손등을 감싸쥐고 있었다. 왜 네 반찬을 먹고 내가 울었는지 알겠지. 엄마 김치 맛이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 그는 그날의 방황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불이 났다는 소문, 뒤늦은 수소문, 사라진 명부. 그래서 나는 벌었어. 찾을 방법이 힘뿐이라 믿었거든.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오빠, 나 여기서 일하게 해준 것도 혹시... 오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 손맛이 했지. 나는 겨우 눈치챘을 뿐이야. 사모님이 그 말을 받아 미소 지었다. 이 집에 필요한 건 안전한 숨이라 했지요. 아주머니가 그 공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밤은 천천히 깊어졌다. 식탁 위 김치 접시는 빈 그릇이 되었고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의 가장자리부터 한 뼘씩 이어붙였다. 밖에선 분수 소리가 가늘게 이어졌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수키야, 내일 하루만 더 이야기하자. 그리고 너와 진호가 편히 숨 쉴 방법을 같이 찾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빠. 이번엔 우리 놓치지 말자.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 분수 소리가 새벽까지 가늘게 이어졌고 오빠가 부엌에 남긴 물컵의 흔적이 조용히 말라갔다. 해가 떠오르자 오빠가 작은 철제 상자를 하나 내게 건넸다. 낡은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상자. 손때가 말라 굳어 있었다. 불이 난 뒤 폐허에서 주워온 거야. 혹시나 해서 보관했어. 상자를 여니 검게 그을린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오빠는 1층, 나는 2층. 아이였던 내가 그린 서툰 집의 그림. 창문 옆에 오빠 방이라고 삐뚤빼뚤 적힌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다. 수키야, 이제 진짜로 그렇게 살자. 오전 사모님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약속했던 등록금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마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받기만 하면 불안해져요. 오빠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받아. 이건 빚이 아니라 가족의 몫이야. 봉투 속에서 종이의 감촉이 손끝으로 번졌다. 나는 그 감촉을 쥐고 진호와 함께 학교로 갔다. 교내 은행 창구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창구 직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등뼈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진호가 밖으로 나오며 웃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그 웃음에 나는 세상이 조금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빠가 2층 방을 열어보였다. 벽지는 담백했고 창틀에는 바람이 닿을 때마다 얇은 커튼이 숨을 쉬었다. 책상 위에는 진호가 쓸 스탠드가 이미 놓여 있었고 침대는 햇빛을 머금어 따뜻했다. 당분간 별채에 있어도 좋고 바로 올라와도 좋아. 나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만 정리하고 내일 올게요. 그 말에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다. 환영해요. 이 집은 이제 진짜로 우리 집이에요. 저녁. 나는 감사의 식탁을 또 한 번 차렸다. 맑은 국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두부를 손으로 조심히 떠넣었다. 오빠는 국 한 숟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맛이야. 살아있는 맛 그 표현이 내 심장을 살짝 두드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익은 번호.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소식 들었어. 호강한다며? 그동안 나한테 얹혀 살던 빚부터 갚지. 이어서 또 한 줄. 싫으면 진호 양육권 넘겨. 순간 손목이 얼어붙는 것처럼 굳었다. 사모님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화면을 조심스레 오빠에게 내밀었다. 오빠의 얼굴에서 온기가 서서히 거쳤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바뀐 그의 눈빛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번호부터 차단하자. 그리고 경비 시스템을 손볼게. 출입 코드도 오늘 바꾸자. 사모님이 바로 전화기를 들고 경비 회사에 연락했다. 그 짧은 긴급함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도 안정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편에 서 있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대문 근처에서 차가 짧게 서는 소리가 났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문 너머의 기척이 공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오빠가 창밖을 살폈다. 오늘은 그냥 지켜보자.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두려움이 너를 움직이게 하지 말자.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그 말이 내 호흡을 반듯하게 세웠다. 내일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2층 방으로 짐을 올렸다. 커튼을 걷자 햇빛이 책상 모서리를 타고 흘렀고 진호는 새 스탠드 발길을 맞추며 웃었다. 엄마, 오늘부터 여기서 공부할게. 나는 이 집의 공기가 내 폐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 오후엔 경비회사 직원이 와서 출입 코드를 바꾸고 초인종 카메라와 현관 센서를 점검했다. 오빠는 내 휴대폰에 긴급 단축 번호를 저장해 주었다. 112, 변호사, 경비실. 겁이 들면 이 순서대로 누르면 된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해가 저물 무렵 문 밖에서 발자국이 짧게 멈췄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현관 카메라 화면에 낯익은 그림자가 스쳤다. 전 남편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흘깃보더니 억지로 문고리를 흔들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오빠가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우린 준비돼 있어. 사모님이 먼저 현관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약속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대답 대신 낮게 갈린 목소리가 들렸다. 돈만 있으면 끝나. 아니면 아이 문제로 법정 가자고. 나는 문 옆 벽면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현관 마이크 녹음 중 표시등이 켜졌다. 오빠가 스피커로 차분히 말했다. 협박과 금전 요구 모두 기록 중입니다. 지금 즉시 돌아가면 민사로 정리하죠. 계속 이러면 형사로 전환됩니다. 전 남편이 헛웃음을 흘렸다. 누가 증거를 믿나. 그 순간 마당 끝 CCTV의 적외선 조명이 작게 깜빡였다. 사모님이 조용히 덧붙였다. 이미 2대가 촬영 중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 백업 서버로 올라갑니다.
그는 욕설을 삼키며 담장을 돌아 주차장 쪽으로 움직였다. 잠시 후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방금 남성이 담장을 넘어오려다 경보를 울렸습니다. 경찰 출동 요청할까요? 오빠가 출동 요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진호 손을 잡았다. 장난 같던 공포가 절차와 기록 속에서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순찰차가 도착하는 사이 전 남편은 지하창고 쪽 문을 억지로 밀었다. 찌익 소리와 함께 보안 스프링클러가 반응했고 차가운 물줄기가 길게 뿜어졌다. 그는 소스라치게 소리치며 뒷걸음쳤다. 오빠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3미터 거리를 둔 채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이 지금 한 거는 주거침입 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경찰과 함께 상황 기록으로 끝내죠. 다음엔 접근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갈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위협 대신 절차, 분노 대신 조항. 그 균형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사이렌이 가까워질수록 전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털며 마지막으로 내 쪽을 흘끗 봤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시선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또렷이 말했다.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아이와 저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시도는 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지 확인하려고 스스로 심장 박동을 세웠다. 의외로 고르게 뛰고 있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경위 청취를 마친 뒤 경고장을 발부했다. 현관 앞에서 서명을 받는 동안 전 남편은 끝내 눈을 들지 못했다. 떠나기 전 그가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오빠가 짧게 답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문이 닫히자 사모님이 따뜻한 수건을 내밀었다. 진호가 내 손등을 감싸 쥐었다. 엄마, 잘했어.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가 살짝 흔들렸다. 오빠가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가 이겼다. 내일 서류로 마무리하자. 내용 증명, 접근 금지, 양육권 방어 계획.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던 밤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첫 약속 장소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같이 들어가자. 그곳은 구청 내 가족 상담실 겸 법률 지원 창구였다. 나는 어제 녹음과 CCTV 캡처, 문자 메시지 화면을 순서대로 정리해둔 파일을 꺼냈다. 상담사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흐름이면 접근금지 가처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아이와의 면접 교섭은 센터 동반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수첩에 큼직하게 적었다. 사실 정리 요청, 법원이 듣는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상담사는 말했다. 그날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간결하게. 결론은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로 닫으세요. 오빠가 준비해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번호 차단 기록, 경비회사 출동 내역, 경찰 경고장 사본을 사건 타임라인에 묻고 통화 기록, 문자, 카메라 로그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차분했다. 협박과 주거 침입은 형사, 양육권은 가사,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분리하세요. 나는 또박또박 따라 적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문장으로 적히는 순간 길이 보였다. 진호는 학교에 상황 통지서를 냈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 일정을 잡았다. 혹시 모를 연락이 와도 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사모님이 주방에 작은 칠판을 붙여두었다. 오늘의 안전 루틴이라는 제목 아래 숫자가 적혔다. 현관 마당 카메라 점검, 2 문단속 코드 변경 확인, 3 기록 장부 업데이트, 4 아이 귀가 동선 확인, 5 밤 9시 이후 낯선 차량 체크. 매일 체크하다 보면 마음도 안정돼요. 그 말대로 칠판에 체크 표시가 늘어갈수록 어제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밤에는 진호와 5, 6, 7호흡 5박 들이쉬고 6박 멈췄다가 7박 내쉬는 을 함께 했다.
내 숨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간결해졌다. 며칠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결정 통지가 왔다. 문장을 읽는 내 손이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소리내어 읽었다. 상대방은 신청인과 자녀의 주거에. 문장이 끝날 때 오빠가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축배를 들자. 술 대신 따뜻한 대추차였다. 달큰한 향이 한 모금에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에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오래 미뤄둔 또 하나의 결심을 꺼냈다. 나 작은 가게를 내볼까 해. 손뜨개 가게. 사람들 모여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실냄새 맡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곳. 오빠가 곧장 물었다. 얼마가 필요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내 힘으로 시작해볼래. 자리만 함께 봐줘. 우리는 주말마다 동네를 걸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코너, 버스 정류장에서 세 걸음 거리, 골목 끝에 작은 화분을 놓을 만한 곳.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페인트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다. 여기면 되겠다 싶은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집의 그림이 다시 펼쳐졌다. 오빠는 1층, 나는 2층, 그 아래에 나는 작게 덧붙였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엔 우리 가게. 나는 벽에 기대서서 골목 바람이 흔드는 종소리를 한참 들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가게 자리로 점 찍어둔 코너 건물, 주인 할머니는 의외로 간단했다. 젊은 사람 손길이 들어오면 골목이 살아. 보증금은 이만큼이면 돼. 나는 숨을 고르고 계약서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사모님이 가져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손끝 떨림이 잦아들었다. 간판 글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숨뜨개로 정했다. 숨을 고르고 한 코 한 코 살아난다는 뜻. 오빠는 좋다. 듣는 순간 마음이 느려진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흰 벽에 연한 크림 페인트를 바르고 창가에는 오래된 라디오와 유리병에 가문실을 놓았다. 진호는 작은 포스기를 연결하고 손글씨로 메뉴판을 써붙였다. 뜨개 수업 실판매 차 한 잔. 가격표 옆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다. 오늘의 온도, 따뜻함.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등기우편, 굵은 빨간 줄 위에 내용 증명. 나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변호사에게 보냈다. 채권양도 통지 운운하며 전 남편의 지인이 예전 빚을 사들였다는 문서였다. 한숨이 올라오려는 순간 변호사의 답장이 짧고 단단하게 도착했다. 허위 과장, 기존 판결과 임시 결정으로 무력, 반송 및 경고장 발송합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가슴께로 밀려오던 공포가 뒤로 물러났다. 이번에도 우리는 절차로 대응했다. 오빠는 문서를 스캔해 사건 타임라인에 덧붙였고 나는 칠판에 체크 표시를 하나 더 그었다. 허위 청구 방어 완료. 골목 이웃들이 하나둘 들렀다. 옆 분식집 사장님은 튀김 몇 개를 상자째 들고 와서 첫날은 바빠야 복이 온다고 웃었다. 마주보는 꽃집 언니는 숨뜨개와 어울리는 작은 드라이 플라워 리스를 들고 들어왔다. 그때 문턱을 조심조심 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구식 비닐봉지에서 오래된 털실 한 타래를 꺼내며 물었다. 이거 내 며느리가 젊을 때 사두고 못 쓴 실인데 아직 쓸 수 있을까? 나는 실을 볼에 대어 문지르고 끝을 비벼보았다. 충분히 예뻐요. 할머니 손으로 뜨면 더 살아나요. 우리는 함께 게이지를 맞추고 작은 티코스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릴 때면 나는 숨을 맞춰 코를 세워주었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는 호흡. 어느새 표정이 말랑해졌다. 이상하네. 코를 셌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 할머니의 말에 나는 간판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숨이 실이 되고 실이 모여 모양이 되는 일. 오픈 전날 밤 가게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리본에는 짧은 문장. 수키야, 늦었지만 응원한다. 오빠. 꽃향이 새 페인트 냄새와 섞여 새벽까지 골목을 은근히 데웠다. 나는 라디오를 켜고 첫 손님에게 건넬 티백을 줄줄이 묶었다. 바늘 끝에서 첫 코가 태어나듯 내 안에서도 작은 각오 하나가 또 태어났다. 기적은 번개처럼 내리꽂히지 않았다.
실 한 올 한 올이 모여 무늬가 되듯 하루하루의 결이 쌓여 여기까지 왔다. 내일 문을 열면 두려움이 아닌 계획으로 아침을 맞을 것이다. 첫날 아침, 셔터를 올리자 햇빛이 바닥을 길게 쓰다듬었다. 진호가 종이 메뉴판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엄마,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잡이를 닫고 바늘과 실을 가지런히 놓았다. 문이 열리고 작은 종이 맑게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된 약속을 다시 적었다. 오빠는 1층, 나는 2층, 그리고 우리들의 골목. 이제 내 이야기는 이 골목에서 다시 뜨개질을 시작한다. 가게 첫날, 오전 햇빛은 창틀을 따뜻하게 데웠다. 분식집 사장님이 튀김을 놓고 갔고 꽃집 언니가 드라이 플라우리스를 문고리에 걸어주었다. 나는 물 끓는 주전자 소리를 배경 음악처럼 들으며 손뜨개 바늘을 정리했다. 첫 손님은 어제 함께 코를 세던 할머니였다. 어제 말한 티코스터, 오늘은 무늬를 한 칸 더 올려볼까요? 할머니는 숨을 맞춰 바늘을 떠올렸다. 5박 들이쉬고 6박 멈추고 7박 내쉬는 호흡. 손이 안정되자 코가 고르게 걸렸다. 신기하네. 내 손이 내 마음을 따라오네. 할머니의 미소에 나는 간판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숨뜨게. 오늘의 온도, 따뜻함. 점심 무렵엔 동네 학부모들이 들어와 아이들 목도리를 고르고 오후에는 대학생 둘이 와서 뜨개 수업을 신청했다. 진호는 포스기 옆에 수강 신청 노트를 놓고 정리했다. 나는 첫날을 무사히 넘기겠다는 마음으로 차를 우리고 코를 세웠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잠깐 가게를 훑어보는 눈빛, 손에 들린 하얀 봉투. 사장님 되시죠? 이전 채무 관련 안내문입니다. 그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턱 얹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끝이 어딘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나는 카메라가 카운터를 비추는 각도를 확인하고 차분히 말했다. 내용 증명은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제게 직접 전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곳은 영업장입니다. 남자는 짧게 웃더니 봉투를 밀었다. 읽어보시기만 하면. 그때 문 옆에서 누군가가 낮게 기침을 했다. 오빠였다. 그는 한 걸음 나와 말했다. 방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화됩니다. 법적 대리인과만 이야기하세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봉투를 다시 챙기고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은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절차가 습관이 되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검은 베레모를 쓴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조심조심 들어왔다. 손에 낡은 천가방을 꼭 쥔 채였다. 혹시 은혜 보육원에서 온 기록을 찾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내 심장이 순간 멈춰서는 듯 했다. 저 거기서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가방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명부사본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때 원장 수녀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불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다 남은 종이들을 베껴 적어 두었지요. 언젠가 누군가가 찾으러 오면 내어주려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노트를 받으며 숨을 고르고 펼쳤다. 연필로 옮겨 쓴 이름들 사이에 삐뚤지만 또렷한 글씨가 있었다. 정숙희, 타보육원 전원,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가 살아서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다는 한 줄.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래 악몽처럼 내 뒤를 밟던 한 문장이 오늘에서야 수정되었다.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 오빠가 가까이 다가와 노트를 함께 바라봤다. 그의 손등이 작은 숨을 쉬듯 오르내렸다. 찾았구나, 드디어. 사모님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기록이 사람을 구하네요. 할머니가 내 손을 토닥였다. 이제는 당신 기록을 당신 말로 새기세요. 여기, 이 가게에서. 저녁이 되어 셔터를 반쯤 내리자 골목바람이 라디오 소리와 섞여 흘렀다. 진호가 오늘 매출 기록을 정리하고 나는 칠판에 체크 표시를 하나 더 그었다. 기록 횟수. 2글자를 적고 나니 가슴 깊은 데서 작은 종이 울렸다. 기적은 멀리서 번개처럼 오지 않았다. 오늘의 코, 오늘의 숨, 오늘의 문장으로
한 칸씩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 마지막 한 코를 걸어 문의를 완성할 시간이 온다는 것을. 기록을 손에 쥔 날 밤 나는 가게 한켠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연필로 또박또박 옮겨 적힌 한 줄. 정숙희, 타 보육원 전원.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 그 한 줄이 내 과거의 문장을 바꾸었다. 오빠는 액자 아래에 조용히 메모를 붙였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지금부터 채우자. 그 말이 등불처럼 밤을 비췄다. 며칠 뒤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받았다. 접근 금지 명령 연장, 위반 시 즉시 제재. 변호사는 담담히 웃었다. 이제는 평온을 생활로 만드는 차례예요. 전 남편 쪽의 허위 채권 시도는 무혐의로 정리됐고 남은 잡음도 문서 한 장, 통화 기록 한 줄로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와 두려움 대신 절차와 기록으로 길을 냈더니 마음에 드는 척호가 예쁘게 걸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칠판에 크게 썼다. 오늘의 온도, 안심. 진호는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밤에는 가게에 들러 계산을 돕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장학금 심사 통과했어. 전화를 끊고 혼자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내가 버텨온 밤들이 낱낱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사모님은 여전히 내 옆에 서서 말없이 물컵을 건네주었고 오빠는 가끔 가게 앞 벤치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평온은 요란하지 않아서 더 깊었다. 골목에는 우리만의 리듬이 생겼다. 월요일은 시립고 날, 수요일은 뜨개 수업, 금요일은 따뜻한 차 데이. 이웃들은 상자를 들고 오고 나는 시를 감고 라디오는 오후 햇살만큼 잔잔한 노래를 틀었다. 은혜 보육원에서 나를 도왔던 할머니는 티코스터를 완성해 들고 왔다. 코끝이 살짝 흔들리던 그 손이 어느새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내 호흡을 따라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따라 고르게 움직였다. 어느 저녁 오빠가 가게 불을 함께 끄고 말했다. 수키야, 2층 방에 옮겨와.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그날 밤 우리는 오래전 그린 아이의 그림을 다시 펼쳐 벽에 붙였다. 오빠는 1층, 나는 2층. 그림 속 집은 서툴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문틀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속삭였다. 이제 약속을 지키자. 커튼 사이로 불어든 바람이 살짝 대답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내게도 하나의 결심이 더 있었다. 가게 한쪽에 기록 노트를 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 허락받은 문장들을 짧게 적어두는 것. 이름은 적지 않고 마음의 온도만 남겼다. 울음이 웃음으로 수선되는 과정을 우리는 되살림 뜨개라 불렀다. 하루하루의 코가 모여 사람 하나의 무늬가 완성되는 걸 보는 일. 그것이 이제 내 일이었다. 어느 날 오빠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낡은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작은 열쇠가 있었다. 아이 때 그린 집 모양으로 다락방을 손봤어. 네 실과 바늘을 두면 어울릴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끈해졌다. 오래 미뤄둔 울음은 이번에도 소리가 크지 않았다. 대신 숨이 길어졌다. 밤이 되면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골목에서 분식 튀기는 소리, 꽃집 문 닫는 종소리, 멀리서 오는 버스 브레이크 소리. 그 소리들이 내게 말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기적은 번개가 아니었다. 실 한 올, 수만 번, 기록 한 줄이 모여 드디어 내 무늬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오늘의 빛이 내일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어둠이 길게 누운 밤끝에서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혹시 지금 화면 너머에 오래 버틴 숨을 쥐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당신도 당신의 무늬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코를 세면 언젠가 무늬가 완성된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너무 차가워질 때 이곳 숨뜨개로 오세요. 우리는 함께 숨을 고르고 한 코 한 코 내일의 무늬를 떠보겠습니다.